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암호화폐로 불리는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목요일인 7일 오후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36,000달러를 넘어 37,000달러 벽까지 깨고 치솟았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선 하루 전보다 2.84% 오른 4,190만원에 거래되고 있죠. 비트코인 4천만원 시대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주요 알트코인 역시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8% 상승한 1,2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4.9% 오른 170달러, 비트코인 캐시는 7% 상승한 454달러를 기록했죠. 규제 암초에 걸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리플마저도 전날보다 28% 폭등한 28센트까지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새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시총 수준에 버금갈 만큼 성장한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적 완화, 저금리 정책, 달러 약세와 신흥시장 주목, 그리고 대한투자처를 찾는 투자자의 수요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몰려든 것이 주된 상승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당분간 가상자산 투자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주된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중국 규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 3대 통신사에 대해 상장 폐지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대상은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중국 3대 통신사에 대한 상장 폐지를 예고했다가 추가 협의를 거쳐 나흘 만에 이를 뒤집은 바 있지만 결국 새해 들어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의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은 3대 통신사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화웨이, ZTE 등 국영 기업이 포함되죠.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 소식에 해당 기업과 중국 당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편협한 제도와 시각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불공정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상장 폐지 조치는 중국은 물론 미국 증시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NYSE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217개사에 달합니다. 이들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2,4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트북 PC 시장이 뜻하지 않은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증가로 노트북 P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인데요. 대만의 시장조사 기업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19년 1억 6,370만 대로 파악된 전세계 노트북 PC 출하량은 2020년 2억 50만 대로 전년 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수요 증가는 이어져 2020년 대비 8.1% 늘어난 2억 1,680만 대가 시장에 될 전망이죠. 특히 교육용 노트북 PC인 크롬북 수요가 크게 증가해 전체 노트북 시장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크롬북은 지난해 전 세계 노트북 PC 출하량의 14.8%를 차지했습니다. 출하량은 2,960만 대에 달했죠. 크롬북 인기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 점유율도 떨어졌습니다. 2020년 노트북 PC 시장에서 MS 윈도우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80%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윈도우 점유율을 70에서 75%, 크롬 OS 점유율은 15에서 20%, 맥 OS는 10%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노트북 PC 시장에서 AMD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2019년 11.4%에 그치던 AMD의 노트북 PC 프로세서 점유율은 2020년 20.1%로 늘었습니다. 애플 M1 프로세서를 장착한 맥북 에어, 맥북 프로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0.8%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14인치 맥북 프로와 16인치 맥북 프로 등 신형 M1 맥북 시리즈가 출시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트렌드포스는 올해 애플의 M1 맥북 점유율이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홈코노미는 리모델링과 가구, 가전제품 구입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주택 노후화와 거주시간 증가로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인데요.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재건축보다 쉽고 빠른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부터 5월까지 마이너스를 그리던 경제 성장률이 6월부터 반등했습니다.
특히 가구 판매점과 인테리어 용품점은 전년 대비 각각 25%, 15% 성장했습니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의 누적 매출은 1조 5,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9% 늘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는 전년 대비 각각 13%와 8%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마스크 생활화로 화장할 필요성이 줄자 화장품 업종의 매출도 16% 폭락했습니다. 가전 판매도 늘었습니다. 전자랜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형 가전 온라인 판매량은 냉장고 77%, TV 68%, 드럼 세탁기 16% 증가했습니다. 전자랜드는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택트 소비가 유통업계의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대형 가전 판매 트렌드에 지각 변동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지난해 K-팝 부문 글로벌 연말결산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스포티파이에서 전 세계 기준 최다 스트리밍을 기록한 한국 아티스트 10팀의 스트리밍 횟수는 무려 106억 7천만 회를 넘었습니다. 가장 많은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한 한국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BTS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스트리밍 기록을 달성한 그룹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레드벨벳 이 가장 많은 스트리밍 횟수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포티파이는 한국 신인 아티스트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도 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신예 아티스트는 보이그룹 트레저, 솔로 가수 알렉사, 싱어송라이터 비비, 시크릿 넘버, 에이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아티스트로는 아이유, 남성 아티스트로는 어거스트 D가 최다 스트리밍 아티스트에 올랐습니다. 힙합 장르는 지코의 아무 노래, R&B 장르에서는 백현의 캔디가 가장 많이 스트리밍 됐습니다. 드라마 OST 부분에서는 이태원 클라스 OST인 B의 스윗 나잇이 최다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올해 상반기 안에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온라인으로 열린 삼성 퍼스트룩 2021 행사를 통해 2021년형 네오 QLED TV와 110평 마이크로 LED TV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네오 QLED TV는 기존의 백라이트로 쓰이던 LED 소자 대비 40분의 1 크기를 구현해 더 많은 소자를 배치했죠. 여기에 백라이트 전원 제어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퀀텀 매트릭스 기술, 고화질 영상 재생을 돕는 네오 퀀텀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삼성 네오 QLED 신제품은 8K와 4K로 출시되며 올 1분기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110평 마이크로 LED TV를 삼성 퍼스트룩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3 내지 4월에는 110평에 이어 99형 제품도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이보다 더 작은 70에서 80평대 제품도 연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맹택시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는 가운데 이용성 향상 일환으로 탑승전 요금 결제에 눈길을 두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 택시 요금은 현행 운수법에 따라 기준과 요율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에 장착된 미터기를 기반으로 최종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탑승 전에 미리 요금을 확정해 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은 택시가 길을 돌아서가 요금이 더 나왔다는 등 크고 작은 분쟁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요금 선결제 택시 서비스는 탑승 전 결제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호출을 받아 목적지로 갔는데 승객이 탑승을 하지 않는 등 허술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앱 미터기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축적해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인 측면도 있죠. 단 요금 선결제 서비스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전국 곳곳에 내린 눈으로 도로 상황이 나빠지자 배달 서비스 운영도 중단 또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목요일인 7일부터 앱 메인 화면에 날씨로 인한 배달 지연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아울러 일부 배민 라이더스 서비스를 축소해 운영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생필품 즉시 배송 서비스인 비마트는 6일 저녁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도로 상황과 라이더 수를 고려해 일부 지역 영업만 재개했습니다. 요기요 역시 6일 저녁부터 배달 서비스 요기요 익스프레스와 생필품 즉시 배송 서비스 요마트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도 폭설로 인해 피크타임 이벤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배달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인 8일에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18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 20도 안팎을 보이며 주말까지도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나 돼야 힘이 서서히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